결혼 10년. 나는 시어머니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했고 전세금 대출을 갚아드렸으며 매년 생신 기념 여행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온 것은 내가 아들만 하나 낳아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가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심장도 안 좋으신데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른다. 심지어 환갑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며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전화까지 걸어왔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마음껏 긁으세요.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 나는 이미 그 카드의 명의를 그녀의 소중한 아들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 그녀 아들의 통장 잔고로는 국밥 한 그릇조차 사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른 아침 6시 40분, 시카리 돼지고기 삼겹살을 썰며내는 둔탁한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13평짜리 낡은 빌라는 단열이 형편없었다. 초겨울의 냉기가 혹겹 유리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치 얼음장 같은 뱀처럼 서윤아의 발목을 휘감았다. 그녀는 이미 빳빳하게 다려진 약사 가운을 챙겨 입은 상태였다. 도마질을 할 때마다 가운의 밑단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싱크대 상판에 거친 나뭇결을 스쳤다. 돼지고기에 미끈거리는 기름기가 손끝에 들러붙자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도꼭지를 틀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붉어진 손가락 마디를 씻어내리며 찌릿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삼겹살을 넣은 묵은지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하얀 김과 함께 피어올라 렌지 후드에 찌든 묵은 기름때를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윤아는 플라스틱 계량컵을 집어들고 눈금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정확히 3분의 1 분량의 현미를 덜어내어 새하얀 백미와 섞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위층 501호에 사는 시어머니는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밥을 지을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잡곡을 섞어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통풍은 털끝만큼의 염분도 허락하지 않았기에 찌개에 들어갈 묵은지는 얼음물에 2번이나 박박 주물러 씻어내야 했다. 새빨갛던 양념이 씻겨나가 희멀건 귤색으로 변할 때까지 말이다. 그녀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찌개를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의 맨 아래 칸에 붓고 이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냉기 속에서 그녀는 10개 남짓한 똑같은 반찬통 중 3가지를 능숙하게 골라냈다. 도라지 무침, 애호박 볶음, 그리고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역줄기 볶음이었다. 뚜껑을 돌려 닫자 둔탁한 딸깍 소리가 났다.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자 복도에는 1년 내내 가시지 않은 눅눅한 시멘트 냄새가 맴돌았다.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센서 등은 고장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영 고쳐줄 기미가 없었다. 서윤아는 잿빛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갔다.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하얀 가운이 유난히 창백하게 빛났다. 501호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노크를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여 묵직한 도시락통을 먼지 쌓인 신발장 맨 왼쪽 모서리에 정확히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러고는 추위에 얼어 뻣뻣해진 검지손가락을 뻗어 도어록 옆에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귀를 찌르는 전자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윤아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고 있었다. 10년 무려 3650일의 아침 동안 붉은 십자가 스티커가 붙어있는 저 철문은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신혼 첫 해, 그녀는 갓 끓여낸 사골국을 들고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다. 뜨거운 냄비 탓에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었다. 문 안쪽에서 슬리퍼를 질끌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철문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의 싸늘한 호통이 날아들었다. 아침부터 세수도 안 하고 어른을 뵙겠다니
대체 어느 집구석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내려놓고 당장 내려가서 내 할 일이나 해. 그날 이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스위치 조작으로 변해버렸다. 오전 9시 망원동 상가의 좁은 골목에는 소독약과 종합 비타민 냄새가 진하게 섞여 떠돌았다. 서윤아는 윤하 약국의 유리 진열장 뒤에 앉아 얼음을 가득 채운 차가운 물을 들고 있었다. 10월의 날씨는 이미 제법 쌀쌀해졌지만 그녀는 얼음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뼛속 시린 감각에 기대어야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정체 모를 화기를 억누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내자 은행의 화면이 떠올랐다. 액정의 푸른 빛이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췄고 안경 너머의 두 눈은 화면에 뜬 숫자를 공허하게 응시했다. 1억 2천만 원. 그것은 벽에 걸린 누렇게 바랜 약사 면허증 하나에 의지해 이 6평 남짓한 약국에서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생기도록 서서 일하며 10년 동안 연차 한 번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제 그녀의 기억과 과거의 거래 내역서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3천만 원 이체, 기록의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501호 빌라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녀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송금했던 전세 연장금이었다. 2천만 원은 5년 전 최준혁이 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며 나섰다가 반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하고 한밤중에 집으로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대신 메워준 신용대출 빚이었다. 1,500만 원의 시누이 최수빈이 시집갈 때 시어머니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우리 최씨 집안 귀한 딸이 시댁에서 기죽어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라고 통곡하는 바람에 그녀가 이를 악물고 예단비와 명품 혼수 명목으로 보내준 돈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 우 시어머니는 당시 그녀의 집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애도 하나 못 가지면서 그 많은 돈을 쥐고 있어서 뭐에 쓰려고 그러니? 싹 다 준혁이 통장으로 넘겨서 비상금으로 둬라. 남자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밖에서 어떻게 길을 펴고 살아. 서윤아는 시키는 대로 했다. 얼음물 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고 힘을 준 손가락 마디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진열장 위로 뚝뚝 떨어져 눈에 거슬리는 얼룩을 만들어냈다. 매년 5월은 서윤아에게 1년 중 가장 숨이 막히는 달이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는 달. 결혼 첫 해부터 시어머니는 생신 기념 여행이라는 규칙을 못 박았다. 첫 해는 경주, 이듬해는 여수였다. 4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 식사 자리에서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비행기 구경 한 번 못 해봤다니 남들이 들으면 우리 며느리 불효막심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 여행지는 제주도로 바뀌었다. 항공권, 호텔, 식비 등 모든 비용은 서윤아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출발 일주일 전이면 어김없이 빼곡하게 적힌 쇼핑 리스트가 날아왔다. 신라면 세점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부터 제주도 특산물인 흑돼지와 한라봉까지 각 항목 뒤에는 빨간 펜으로 브랜드와 예상 가격이 우락부락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에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고 매월 한도는 150만 원으로 설정해 두었다. 징. 과거의 상념은 스마트폰에 거친 진동 소리에 끊어졌다. 액정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윤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윤아, 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배경음으로는 면세점 직원의 난처한 사과 소리가 들려왔다. 내 그 알량한 카드 또 막혔잖아. 내가 화장품 몇 세트 샀다고 벌써 한도 초과야? 당장 은행에 전화 안 해?
밖에서 사람 남 부끄럽게 만드는 게 내가 며느리로서 배운 예의야? 서윤아는 입안에 옅은 쇠마디 퍼질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듯 고분고분하고 생기가 없었다. 네, 어머니. 바로 은행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저 약국 유리문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유모차 안에 아이를 어루고 있었고 남자는 다정하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서윤아의 시선은 그 유모차 위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다. 눈시울이 시큰거릴 때까지. 결혼 7년 차 대학병원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자욱했다. 서윤아의 손에 쥐어진 얇은 진단서의 가장자리는 이미 그녀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원발성 난임입니다. 의사가 내뱉은 차가운 그 한마디는 마치 녹슨 대모처럼 그녀를 수치심의 십자가에 단단히 박아버렸다. 그날 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눈이 부셨다. 시어머니는 싸구려 장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서윤아는 거실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장판에 묻은 얼룩 하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쾅! 리모컨이 유리 테이블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튕겨나간 건전지 덮개가 서윤아의 무릎 부근까지 굴러왔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처럼 서늘했다.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에 징그러운 메아리가 실려 있었다. 우리 최씨 집안대가 이렇게 끊긴다는 거야? 서윤아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가 꽉 들어찬 것처럼 숨을 쉬는 것조차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는 최준혁을 바라보았다. 최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의 푸른 불빛이 그의 무덤덤한 얼굴을 비췄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고 게임 속에서 적을 처치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효과음이 이 적막한 거실 안에서 그지없이 우스꽝스럽고도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저 여자가 그저 자신과 쉐어하우스를 쓰는 낯선 타인인 것처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늘 한숨을 푹푹 쉬며 고물상에 굴러다니는 쇳덩어리를 보듯 서윤아의 배를 훑어보았다. 에휴, 우리 윤아가 돈 버는 재주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좋은데 말이야. 다 좋으면 뭐해 이 몸뚱어리가 부실해서 써먹을 데가 없는 빈 껍데기인 것을. 그 말투는 마치 갓 사온 세탁기의 모터가 고장났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주변에 앉은 친척들은 동정 어린 쯧쯧 소리를 냈다. 그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들은 수많은 무형의 그물이 되어 서윤아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왔다. 시간은 흘러 결혼 9년 차 겨울에 접어들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고 기온은 곤두박질 쳤다. 최준혁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이더니 나중에는 주 5일이 되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진동했다. 서윤아는 그 무엇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묵묵히 그가 벗어주는 겉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어둘 뿐이었다. 그 목요일 늦은 밤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최준혁은 침실에서 천장이 떠나가라 코를 골고 있었다. 서윤아는 베란다 세탁기 앞에 서서 세탁소에 맡길 그의 짙은 회색 정장 재킷을 들고 있었다. 꽉 닫히지 않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와 그녀의 손끝을 붉게 얼렸다. 그녀는 습관처럼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베란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질감의 모서리가 닿았다.
그녀는 숨을 멈칫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그 물건을 끼우고 아주 천천히 빼내었다. 어두운 무늬가 새겨진 객실 카드키였다. 베란다의 누런 조명이 카드 표면에 닿아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손목을 돌려 카드의 뒷면을 보자 검은색 네임펜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하트 모양과 그 옆에 낯선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싸구려 잉크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정장에 배어있던 희미하고 낯선 향수 냄새와 뒤섞여 순식간에 그녀의 코 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을 일으켰다. 서윤아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빳빳한 플라스틱 조각을 들고 있는 손가락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시울이 건조해져 찢어질 듯 아파올 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네이버 검색창을 열고 카드키에 적힌 리조트 이름을 입력했다. 페이지가 로딩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인기 리뷰 게시글의 제목은 과장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주도 환상의 호캉스 추천. 커플 필수 코스. 첨부된 사진에는 거대한 원형 욕조가 놓인 오션뷰 객실이 보였고 욕조 안에는 붉은 장미꽃잎이 흐드러지게 뿌려져 있었다. 찬바람은 계속해서 불어닥쳤다. 서윤아는 그 원형 욕조 사진을 꼬박 1분 동안 응시했다. 이윽고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하트가 그려진 그 카드키를 아주 천천히 원래 있던 그대로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넣었다. 2달 후. 새벽 2시. 침실에는 최준혁의 무겁고 일정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아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옷장에 등을 기댄 채 최준혁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액정의 불빛이 그녀의 감정 없는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방금 카카오톡에 숨겨진 백업 데이터에서 모든 채팅 기록을 복원해낸 참이었다. 상대방의 저장명은 민서영. 프로필에 따르면 나이는 27살, 직장은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피부과 병원, 직책은 데스크 코디네이터였다. 채팅 기록은 무려 8개월치에 달했다. 수천 개의 메시지가 화면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오빠, 내 친구들은 그 가방 다 샀던데. 오빠, 그 아줌마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서윤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기계적으로 쓸어 올렸다. 손끝은 시체처럼 차가웠다. 심장 박동은 너무나 느려서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사진 한 장 위에서 멈췄다.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민서영이 보낸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문장 끝에는 애교 섞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오빠, 의사 선생님이 벌써 8주 차래. 우리 이제 진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전송된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서윤아의 시선이 그 날짜에 잔인하게 박혔다. 그날은 바로 그녀가 대학병원에서 3번째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차가운 병상에 홀로 누워 천장의 형광등만 멍하니 바라보던 바로 그 주였다. 간호사가 시퍼렇게 멍든 그녀의 배에 굵은 주사 바늘을 찔러 넣을 때 느껴지던 뼈를 파고드는 듯한 그 끔찍한 통증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기기를 협탁 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방은 다시 죽음 같은 칠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서윤아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에서 꼬박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6시 40분에 그녀는 평소처럼 하얀 가운을 챙겨 입고 주방에서 삼겹살을 썰어 김치찌개를 끓였다. 보온 도시락을 들고 5층으로 올라가 501호 문 앞에 내려놓았다. 다만 이번에는 몸을 돌릴 때 도시락통이 제대로 놓이지 않아 살짝 기울어지고 말았다. 틈새로 붉은 찌개 국물 몇 방울이 흘러나와 먼지 쌓인 시멘트 복도 위로 뚝뚝 떨어졌다. 마치 핏방울처럼 섬뜩하게. 서윤아는 바닥에 떨어진 찌개 자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걸레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이혼 과정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히스테릭한 악쓰기도 없었고 냄비나 접시가 깨지는 일도 없었으며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원망을 쏟아내는 장문의 메시지를 올리는 일도 없었다. 서윤아는 연차를 하루 내고 서울가정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했다. 최준혁은 긴 테이블 맞은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양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꽉 움켜쥐고 앉아 있었다. 난 동의 못해. 그가 이를 악물며 이새로 쥐어짜듯 말했다. 협의 이혼. 꿈도 꾸지 마. 서윤아의 옆에 앉은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냈다. 맨 윗장에는 그 흑백 초음파 사진과 빼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최준혁 씨,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무런 억양 없이 직업적인 냉혹함만을 띠고 있었다. 만약 협의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이신 최준혁 씨는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 분할에 있어 판사님은 전적으로 서윤아 씨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법정까지 가시겠습니까? 최준혁의 시선은 초음파 사진에 꽂힌 채 떨어질 줄 몰랐고 눈가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회의실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사신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울렸다. 꼬박 10분이 흘렀다. 최준혁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서명펜을 집어들었다. 서윤아가 얻어낸 조건은 명확했다. 전체 공동재산 분할의 70%, 501호 빌라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 그리고 그녀 명의로 된 신용카드의 가족 카드 연동을 즉각 해지하는 것. 마지막 서류 처리를 마친 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앞 계단의 고인 웅덩이 위로 잿빛 하늘이 일렁였다. 최준혁은 처마 밑에 서서 빗물에 젖어불도 붙이지 못한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길 잃은 패배자 같았다. 서윤아는 검은 우산을 쓴 채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이, 최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독하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서윤아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최준혁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줘. 부탁할게. 심장도 안 좋으신데 의사가 절대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서윤아는 고개를 돌려 빗줄기 너머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꼬박 10년이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벌어온 돈을 펑펑 쓸 때도 부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온갖 모욕을 당할 때도 제발 참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으며 그녀가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아파서 침대 위를 뒹굴 때도 미안하다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잘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드디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이다. 서윤아는 3초 동안 그를 응시했다. 빗물이 우산살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알았어. 그녀는 짧게 한마디만 내뱉고는 몸을 돌려 저 멀리 지하철역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하얀 운동화를 때렸고 메시 소재 틈으로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다. 찝찝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지체도 없었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난 초봄의 3월. 서윤아는 이미 마포구를 떠나 경기도 일산 근처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다. 방은 몹시 좁았고 벽지 구석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늘 퀴퀴한 곰팡내와 습기가 떠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주말 오후 곰팡이가 핀 장판 위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익숙한 호칭이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 서윤아는 몇 초간 액정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하야,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경쾌했다. 심지어 적선을 베푸는 듯한 묘한 친근감마저 배어 있었다. 올해가 내 환갑인 건 너도 알고 있지? 서윤아는 구석의 곰팡이를 응시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침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혼자서 신나게 말을 이어갔다. 배경으로는 종이를 뒤적이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우리 교회 이 집사, 박 집사하고 다 얘기를 끝냈어. 올해는 촌스럽게 동네에서 환갑잔치 같은 거 안 하고 깔끔하게 유럽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려고. 파리,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쫙 돌면 딱 좋겠더라. 너 그 카드 한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왕 해줄 거 한도 좀 팍팍 올려 풀렸다. 그녀는 21번 깊게 들이쉬고는 지난 10년 동안의 매일매일과 완벽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순종적이고 공손하며 심지어 약간의 아부까지 섞인 목소리로 원해. 어머니, 제가 은행에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은 뒤 서윤아는 차가운 방바닥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가족 카드 권한이 취소된 신용카드 계좌의 상태가 떠 있었다. 연동 해지. 아주 차갑고도 또렷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최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이혼 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신호음이 꼬박 8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최준혁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감과 경계심이 묻어났다. 통화음 너머로는 젊은 여자의 애교 섞인 웃음소리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아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잔잔했다. 당신 어머니 환갑 여행 비용 필요하다고 나한테 전화하셨어. 전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여자의 흐릿한 웃음소리만이 간간히 이어질 뿐이었다. 꼬박 5초가 지난 후 최준혁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꺼.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원하셔. 서윤아가 그의 말을 자르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말했다. 당신 명의로 된 신한카드 있잖아. 그걸로 가족 카드 하나 발급해서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려. 한도는 당신이 알아서 정하고. 내 쪽 카드는 이제 당신네 집안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냉소가 번졌다.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한 거 아직도 모르시더라. 알아서 잘 처리해.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최준혁은 끝내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허영심과 출산이 임박한 민서영의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몹시도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는 정말로 은행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카드에 가족 카드를 신청했고 배송지에는 어머니가 사는 501호의 주소를 적어 넣었다.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번쩍번쩍한 골드 카드였다. 예전에 서윤아가 쓰라고 주었던 은색 일반 카드와는 겉보기부터가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자잘한 디테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 봉투를 뜯고 그 눈부신 골드 카드를 꺼내든 순간 시어머니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양손을 덜덜 떨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에 모셔둔 불상 앞으로 쟁걸음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난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우리 윤하가 이제야 철이 좀 들었네? 이렇게 폼나는 카드로 바꿔서 보내고 말이야. 그러고는 거의 몸을 날리다시피 집 전화기로 달려가 교회 자매님들의 번호를 차례로 눌렀다. 여보세요? 이 집사님. 어머, 우리 유럽 여행 일정 당장 확정 지어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낯으라고 골드카드를 떡하니 보내왔지 뭐예요. 한도. 아이고, 무려 2천만 원이래요. 가서 그냥 마음껏 긁으라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극도의 흥분으로 인해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고 거실 전체에 그녀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구로구의 비좁은 전셋집에서 최준혁이 제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스마트폰 뱅킹 앱에 찍힌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민서영이 다니는 최고급 산부인과의 어마어마한 출산 비용 때문에 끌어다 쓴 신용대출 빚이었다.
이제 저 골드카드가 긁힐 때마다 그 결제 내역들은 마치 녹슨 데모처럼 그의 바닥난 신용 점수 위로 하나하나 잔인하게 박히게 될 것이었다. 4월,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 시어머니의 환갑기념 유럽 여행은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교회 자매 3명과 함께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도착한 그녀는 통 크게 손을 내저으며 하룻밤에 35만 원짜리 3성급 호텔을 덜컥 예약했다. 파리의 뿌랭땅 백화점,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푹신한 카페투를 밟고 선 시어머니는 진열장 안에 놓인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가방 2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랑 저거. 2개 다 포장해줘요. 그녀는 옆에 선 이 집사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나는 내가 메고 다른 하나는 촌티 줄줄 흐르는 우리 며느리나 하나 갖다 줘야겠어. 스위스 취리히의 면세점에서는 상자에 든 최고급 초콜릿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손목시계 2개를 쓸어 담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식탁 위에는 거대한 바닷가재와 값비싼 화이트 와인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만발한 채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자매님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계산할 때가 되어 청구서가 넘어왔다. 1인당 18만 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지갑에서 그 눈부시게 반짝이는 골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2 손가락으로 카드를 가볍게 쥐고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종업원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일시불로 긁어요. 우리 며느리가 약국 원장인데 이깟돈은 그 애한테 껌값도 안 되니까.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 옆면에 카드 슬롯에 가볍게 긁었다. 띡. 기계에서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다. 초록색 불이 켜졌다. 이어서 미세한 톱니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길다란 하얀색 결제 영수증이 기계 위쪽에서 천천히 뱉어져 나왔다.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이 아니었다. 1,480만 원. 5월 15일의 늦은 오후. 마포구의 그 13평짜리 낡은 빌라 안에는 1년 내내 가시지 않는 곰팡이 핀 벽지와 묵은 된장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거실 구석의 유리 장식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김술래는 부드러운 극세사 걸레를 손에 꽉 쥔 채 파리 뿌랭땅 백화점에서 사온 짙은 갈색 명품 가방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있었다. 가방의 금속 버클이 저녁 노을의 여운을 받아 차갑고도 비싼 광택을 뿜어냈다. 지퍼에는 아직 백화점 가격표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집에 찾아올 교회 자매님들에게 자랑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기에 그녀는 그것을 자르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눈을 찌를 듯한 차가운 불빛이 번쩍였고 KBS 1일 드라마가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자 주인공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발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었다. 김술래는 텔레비전 속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비죽거리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짧은 전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딩동. 김술래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뒤축이 다 달아빠진 플라스틱 슬리퍼를 질끌 끌며 끈적한 찰박 소리를 냈다. 현관으로 걸어간 그녀는 붉은 십자가 스티커가 붙은 철문을 확 열어젖혔다. 복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초여름의 맞바람이 바닥에 먼지 몇 톨을 둥글게 말아 올릴 뿐이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막 문을 닫으려던 찰나 문틀 옆에 매달린 녹슨 철제 우편함으로 무심코 시선이 향했다. 우편함 틈새에는 가장자리가 빳빳하고 새하얀 규격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봉투의 왼쪽 위에는 신한은행의 푸른색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술래는 검버섯이 핀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쑥 뽑아냈다. 종이의 질감은 몹시 빳빳했고 금융기관 특유의 서늘한 촉감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터칼을 집어들고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레 그어내렸다. 반듯하게 접힌 신용카드 명세서 한 장이 딸려 나왔다.
김술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맨 위쪽의 카드명이자 성명란을 내려다보았다. 굵게 인쇄된 까만 잉크 자국이 하얀 종이 위에서 유난히 눈을 찔렀다. 서윤아가 아니었다. 거기에 적힌 세 글자는 바로 최준혁이었다. 김술래의 숨이 1초간 멎었다. 그녀는 요 며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노안이 도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세차게 깜빡거렸다. 그녀가 황급히 몸을 돌리다 그만 무릎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는 리모컨 옆에 놓인 돋보기 안경을 낚아채듯 집어들어 콧등 위에 엉성하게 걸쳤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핏빛처럼 붉은 저녁 노을 빛에 그 종이를 비춰보았다. 거의 종이에 코를 박을 듯 얼굴을 들이밀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려갔다. 명의자, 최, 준, 혁. 발바닥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끔찍한 오한이 훅 치밀어 올랐다. 방금 전까지 명품 가방을 애지중지 닦아대던 두 손이 이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얇은 명세서 종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바스락바스락 파열음을 내며 마치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는 나방떼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세서를 두 번째 장으로 넘겼다. 거기에는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검게 인쇄된 활자 한 줄 한 줄이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그녀의 망막을 정확하게 그어버리는 듯했다. 파리브랭 땅 백화점 398만원. 취리히 공항 면세점 127만원. 바르셀로나 해산물 레스토랑 72만원. 김술래의 머릿속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전부 기억나는 내역들이었다. 지금 유리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둔 저 명품 가방, 교회 자매님들에게 선심 쓰듯 나눠준 고급 초콜릿,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햇살 아래서 사람들의 아부를 한 몸에 받으며 즐겼던 그 비싼 해산물 만찬까지. 그 모든 결제는 그녀가 직접 그 번쩍이는 골드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고 기계에서 영수증이 뱉어져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들이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끄끄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꽉 졸린 것 같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종이를 다시 첫 장으로 돌렸고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란에 시선을 콱 박아 넣었다. 1,480만원 정. 그 거대한 숫자 아래에는 눈을 찌르는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는 신용 한도에 도달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결제 대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연체 시 개인 신용 등급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툭. 콧등에 걸쳐져 있던 돋보기 안경이 미끄러져 내려 명세서 위로 무겁게 떨어졌고 이내 바닥으로 튕겨나가며 쨍그랑 소리와 함께 렌즈에 짝 금이 갔다. 김술래는 입을 쩍 벌렸다. 극도의 공포로 턱관절에 힘이 풀려 덜컥 내려앉았지만 목구멍에서는 단 한 줄기의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텔레비전 속 일일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여전히 창자가 끊어질 듯 오열하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만이 죽은 듯이 고요한 거실 안을 처절하게 맴돌았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로 짐승처럼 돌진해 그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덥석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는 바람에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겨우 화면 잠금을 풀 수 있었다. 그녀는 연락처를 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꾹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단조롭고도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다. 10초, 15초, 23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김술래는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딱 2번 울리더니 뚜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렸다. 수신 거부였다. 김술래의 눈가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고 숱없는 눈썹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를 꽉 깨물고 3번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도 안 받으면 당장 회사로 쳐들어갈 작정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최준혁의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잠이 덜 깬 듯 나른하고 콧소리가 섞인
그러면서도 단잠을 방해받아 짜증이 묻어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준혁 오빠 지금 샤워 중인데 누구세요? 김술래의 뇌는 그 순간 완전히 숨이 막히는 진공 상태로 변해버렸다. 꼬박 4초 동안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주변의 공기가 마치 찐득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려 그녀를 그 자리에 꽁꽁 묶어둔 것 같았다. 바싹 마른 나무 껍질 2개가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걔 엄마다. 전화기 너머는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무언가 다급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침대에서 튀어오르며 이불이 시트에 스치는 소리였다. 그러고는 그 젊은 여자가 목소리를 죽이려 애쓰면서도 숨길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준혁 오빠. 오빠네 엄마 전화야. 전화기가 허둥지둥 넘어가는 과정에서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이 났다. 몇 초 뒤 마침내 최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 특유의 물기와 텅 빈 울림, 그리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자의 극심한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는 왜? 김술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이하게 차분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딱 3가지를 물었다. 첫 번째 질문. 방금 전화 받은 그 기집애, 누구냐? 최준혁의 숨소리가 헉하고 멎더니 이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친구 엄마, 그냥 아는 동생이야. 두 번째 질문. 너랑 윤하, 이혼했니? 전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김술래는 속으로 초를 세었다. 1초, 2초, 3초 꼬박 11초. 최준혁이 마침내 입을 뗐다. 한 웅큼의 모래를 삼킨 듯 껄끄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김술래는 그 구역질 나는 변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경고문이 찍힌 명세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3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을 내뱉는 순간 억지로 쥐어짜내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며 처절한 떨림으로 변했다. 그럼 이 카드에 찍힌 1,480만 원은 관짝에 들어갈 날만 받아놓은 이 늙은이더러 갚으라는 거냐?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최준혁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김술래의 손가락이 서서히 풀렸다. 전화기가 그녀의 손바닥을 미끄러져 내려와 장판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뼛속의 골수까지 싹 다 뽑혀나간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풀렸고 차가운 방바닥 위로 천천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무릎이 테이블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거실 테이블이 크게 휘청거렸고 정중앙에 모셔져 있던 금박 불상도 함께 흔들리더니 이내 쾅 소리를 내며 상 위로 쓰러졌다. 반쯤 내리깐 부처의 시선이 정확히 그 1,480만 원짜리 명세서를 향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 일일 드라마는 이미 끝나 있었다. 화면에는 심야 광고가 흘러나왔다. 젊고 예쁜 모델이 비싼 관절 영양제 상자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더없이 해맑고 더없이 눈을 찌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윤아는 약국의 유리 진열장 뒤에 서서 전자혈압계의 커프를 들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의 팔뚝에 능숙하게 감아들이고 있었다. 망원동 상가 끝자락에 위치한 이 약국 안에는 종합 비타민과 소독약이 섞인 깨끗하고 서늘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유리문에 붙은 빳빳한 새 약국 개설 등록증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개설자 성명란에는 서윤아 3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그 어떤 누구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어르신, 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윤아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때 약국 출입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혈압계 화면에서 끊임없이 깜빡이는 숫자만을 응시했다. 문밖에서 쏟아지던 햇빛을 가로막으며 무겁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진열장 정면에서 멈춰 섰을 때야 비로소 움직였다.
서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김술래가 서 있었다. 단 하룻밤이 지났을 뿐인데 지난 10년 동안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머리 볼륨을 빵빵하게 살리고 다니던 그 여자는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눈 밑 지방은 흉하게 처져 있었고 흰자 위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즐겨 입던 꽃무늬 블라우스는 단추마저 엇갈려 채워져 있었다. 꼬박 10년 만에 김술래가 제 발로 이 약국에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전에는 환자들의 재수없는 병균이 득실거린다며 약국 앞을 지나갈 때도 코를 틀어막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지나가던 그녀였다. 두 사람은 유리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3초가량 시선을 맞부딪혔다. 서윤아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닥을 드러낸 우물처럼 메말라 있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원수를 갚았다는 통쾌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김술래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혈압계 화면에 최종적으로 멈춘 숫자를 확인했다. 어르신, 수축기 120에 이완기 80, 아주 건강하시네요. 서윤아는 재빠르게 커플을 풀고 할머니의 처방전을 돌려주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드시는 약은 원래 양대로 계속 드시면 되고요. 평소에 식사하실 때 짠 음식은 꼭 피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문을 밀며 나갔다. 약국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백신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저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김술래는 영양제가 진열된 매대 옆에 서서 파리에서 사온 그 짙은 갈색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바싹 마른 목을대가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다. 마침내 몹시도 뻣뻣하고 심지어 굴욕감마저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윤하야. 서윤아는 알코올 솜을 한 장 꺼내어 혈압계 표면을 느릿느릿 닦기 시작했다. 그 호칭을 듣고도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쪽 며느리가 아닙니다. 김 여사님. 서윤아는 깨끗하게 닦은 혈압계를 서랍 안에 집어넣으며 냉기만이 감도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 지으러 오신 거면 처방전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딴 볼일이시면 본론만 짧게 말씀하세요. 저 장사해야 하니까요. 김 여사님. 그 네 글자는 마치 날아오는 불주먹처럼 김술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녀의 뺨 근육이 실룩거리더니 그녀는 옆에 놓인 손님용 대기 의자를 확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꼬박 20분을 버티고 앉아 있었다. 그 20분 동안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고 그동안 밥은 잘 먹고 지냈냐는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서윤아의 얼굴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가슴만 거칠게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었다. 마침내 참다 못한 그녀가 상체를 확 일으켜 세웠다. 두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얘의 그 익숙하고 표독스러운 쇳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 준혁이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거 알고 있었지? 알았으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찍소리도 없이 이혼 도장 쾅 찍어버리면 다야? 한번 눈 딱 감고 참아줄 수는 없었던 거냐? 김술래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유리 진열장 너머로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 좀 팔 수도 있는 거지. 밖에서 놀다 지치면 결국 돌아갈 곳은 본처 품 아니냐. 내가 모른 척하고 한 번만 꼭 참았으면 우리 집안 이렇게 풍비박산 나지도 않았어. 기어이 이혼장 내던지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 꼴이 9 달린 불효 년이 우리 준혁이 돈을 싹 다 긁어가 버렸는데 이제 만족해? 서윤아는 진열장 뒤에 선 채 야은 파란색 덴탈 마스크 너머로 두 눈만 내놓고 있었다. 그 두 눈은 몹시 고요했다. 마치 그녀 등 뒤에 놓인 백신 냉장고처럼 영하 2도의 차가운 온도를 영원히 유지할 듯이 서늘하고 고요했다. 눈앞에서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는 늙은 여자를 바라보며 서윤아의 머릿속에는 결혼 7년 차 되던 해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원발성 난임 진단서를 들고 거실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그 밤 그날도 김술래는 지금처럼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거실 테이블에 리모컨을 내리꽂으며
그녀를 향해 최 씨 집안대를 끊어먹은 쓸모없는 빈 껍데기라고 악담을 퍼부었었다. 서윤아는 눈을 한번 가볍게 깜빡이며 그 역겨운 기억의 조각들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김 여사님, 서윤아가 입을 열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 골드카드에 찍힌 1,480만 원은 당신 아들 최준혁 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거 최준혁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고 카드 대금 갚을 사람도 그 인간이니까처럼 벌떡 일어났다. 너무 거칠게 일어난 탓에 등 뒤에 플라스틱 의이라도 추고 싶지? 서윤아는 자신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는 그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마스크 끈을 잡고 마스크를 벗어내렸다. 그녀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말려 올라갔다. 더없이 완벽하고 더없이 평온하지만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10년의 정이요. 서윤아는 핏발선 김술래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느릿한 속도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다. 501호 빌라 전세금 올려줄 때 제가 보탠 2,300만 원, 아가씨 시집갈 때 해간 1,500만 원짜리 명품 혼수랑 예단비, 최준혁이 쇼핑몰 말아먹었을 때 제가 대신 갚아준 신용대출 2천만 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5월마다 제주도로, 여수로, 유럽으로 쏘다니시며 당신이 긁어댄 그 수많은 카드 결제 대금들. 서윤아의 입에서 액수가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김술래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녀를 향해 뻗어있던 삿대질도 서서히 힘을 잃고 아래로 꺾였다. 그 잘난 최씨 집안의 10년 치정, 제 피 같은 돈으로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진작에 다 갚았습니다. 서윤아는 손에 쥐고 있던 마스크를 옆에 놓인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약국 문 열고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살펴가세요. 배웅은 안 하겠습니다. 김술래는 척추뼈가 뽑혀나간 연체동물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의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혼이 나간 유령처럼 다 다른 슬리퍼를 질끌 끌며 유리문을 밀고 나가 눈을 찌를 듯한 태양빛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3개월 후 8월 말의 서울은 거대한 찜통 속에 들어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서윤아는 약국 진열장 뒤에 앉아 펼쳐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이 띄워져 있었다. 발신인은 그녀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였다. 그녀가 굳이 뒷조사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가 법원에 501호 빌라의 전세 보증금 반환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악하게 된 채무자의 현재 상황 보고서였다. 서윤아는 마우스를 쥔 채 건조한 활자들과 첨부된 사진 위로 시선을 미끄러뜨렸다. 최준혁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혀 있었다. 그 골드카드의 1,480만 원 연체금에 민서영의 VIP 산후조리원 비용과 출산 비용을 대느라 끌어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더해져 그의 총부채는 7천만 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은행의 채권 추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신용등급은 바닥 중의 바닥인 9등급으로 수직 낙하했다. 현재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가장 싼 공짜폰 하나를 할부로 개통하려 해도 전산에서 단칼에 거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카카오톡에서 콧소리를 섞어가며 오빠를 부르짖던 그 민서영은 아이를 낳은 지 넉 달 만에 최준혁이 돈 많은 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의 잔금조차 치르지 못해 원장에게 불려가 싸늘한 독촉을 받던 날 민서영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 그녀는 핏덩이 아이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구 친정으로 도망쳐버렸고 법원에 양육비 강제 집행까지 신청해 두었다. 물론 지금의 최준혁은 10원 한 장 뱉어낼 능력이 안 되지만 말이다. 첨부 파일에는 조사원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구로구의 어둡고 습한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고시원. 최준혁이 현재 기거하는 곳이었다. 한평 남짓한 숨막히는 방 안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비좁은 책상 하나가 전부라 몸을 돌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문틈으로 찍힌 사진 속에서
최준혁은 새우처럼 등을 굽히고 침대에 걸터앉아 편의점에서 주워온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우겨 넣고 있었다. 고개만 살짝 들어도 천장을 지나는 굵고 녹슨 하수구 배관에 머리가 부딪힐 듯한 꼴이었다. 김술래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그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지속된 탓에 그녀의 통풍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버렸다. 최준혁의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마당에 그녀는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진통제 처방을 받을 몇천 원조차 벌벌 떨며 계산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서윤아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김술래는 퉁퉁 부어올라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발목을 부여잡고 501호 빌라의 가죽이 다 벗겨진 소파 위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을 것이다. 거실 구석의 유리 장식장 안에는 파리 뿌랭땅 백화점에서 사온 그 짙은 갈색 명품 가방이 얌전히 놓여 있을 테고 촌티 줄줄 흐르는 며느리에게 적선하듯 던져주려 했던 바로 그 가방 말이다. 이제 그 위로는 뽀얀 먼지만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을 것이다. 지퍼에 매달린 백화점 가격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 채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인생을 향해 거대하고도 소리 없는 비웃음을 날리고 있을 터였다. 서윤아는 보고서의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 읽어내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 우측 상단의 붉은색 X 표시를 눌렀다. 창이 닫히고 모니터에는 다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새하얀 약사 가운을 단정하게 매무새 만지고 약국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유리문에 걸려있던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 점심시간으로 바꾸어 걸었다. 찰칵 하고 경쾌하게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한낮의 햇살이 제법 눈부셨다. 서윤아는 망원동 상가의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길모퉁이 끝에 있는 단골 카페로 들어갔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에어컨의 냉기와 갓 로스팅한 원두의 쌉싸름한 향기가 확 끼쳐왔다. 그녀는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를 골라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유선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서윤아는 통화 버튼을 밀었다. 안녕하세요. 서윤아 고객님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직원의 상냥하고 싹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는 하나투어입니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7월 15일 출발, 오사카 4박 5일 자유여행 고급 호텔 패키지 발권이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권 정보 변경되신 사항 있으실까요? 서윤아는 눈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려 플라스틱 빨대를 입에 물었다. 뼛속까지 시원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쾌감이 느껴졌다. 변경된 거 없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홀가분함이 묻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상세 일정표는 잠시 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서윤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쥐고 있는 자신의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테이블에 놓인 가느다란 나무 머들러를 집어들어 컵 안의 얼음을 무심하게 휘휘 저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짤랑짤랑 기분 좋은 맑은 소리를 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초가을의 맑은 햇살이 깨끗한 유리창을 통과해 그녀의 손등 위로 남김없이 부서져 내렸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얼음물에 묵은지를 빨고 삼겹살을 썰어야 했던 그 손은 이제 티 없이 깨끗했다. 약지에 끼워져 있던 싸구려 백금 결혼 반지는 서울가정법원 앞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였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오랜 시간 짓눌려 하얗게 파여있던 흉터 같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서윤아는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그 상흔은 눈에 띄게 옅어지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내 주변의 온전한 피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과거에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잔을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쌉싸름한 맛이 가시고 난 뒤 입안 가득 오래도록 머무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개운한 단맛이 퍼져나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